92회 전산세무이업 이론 문제 풀이를 시작하겠습니다. 1번 문제. 다음 중 회계 정보의 질적 특성. 자, 우리가 질적 특성에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지죠. 목적 적합성과 신뢰성. 자, 여기 목적 적합성의 하위 메뉴 세 가지. 예측 가치, 피드백 가치, 그다음에 적시성, 신뢰성에는 이렇게 세 가지. 표현의 충실성, 검증 가능성, 중립성,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어지죠. 자, 여기서 예측 가치는 요거죠. 정보 이용자의 당초 기대치를 확인하고 수정하고, 확인 또는 수정. 이 수정하는 것은 피드백이죠, 피드백. 그죠? 피드백 할 수 있는 가치. 그것을 우리는 피드백 가치를 합니다. 답은 4번이 틀렸습니다. 중립성은 이 회계 정보가 어느 누구에게 유리하면 안 되죠. 중립적이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검증 가능성은 회계의 결과가 누가 계산해도 똑같은 결과가 나와야 됩니다. 자, 기업이 A라는 회계 결과가 나왔습니다. 근데 외부에서도 다시 그 회계를 검증을 했을 때 역시 똑같은 A가 나와야 됩니다. 그게 이제 검증 가능성이죠. 표현의 충실성은 말 그대로 표현을 충실해라. 적시성은 뭐죠? 즉각 확인하는 거죠. 빨리빨리 확인할 수 있는 거, 적시성. 자, 3번 틀렸습니다. 이때까지 조금 다른 스타일로 출제가 되었습니다. 유가증권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거는 아주 자주 나오는 문제죠. 자, 우리가 이 주식을 지분증권이라고 부르죠. 지분증권. 우리 사채, 공채, 지방채, 국채 이런 것들을 빚이죠. 채무증권 이렇게 부른다고 그랬습니다. 사채는 채무증권.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이제 단기 매매 증권, 만기 보유 증권, 매도 가능 증권이 있는데 단기 매매 증권은 주식, 사채 다 가능하고 만기 보유 증권은 사채만 됩니다. 주식은 안 됩니다. 왜? 만기죠. 그럼 주식에는 만기가 없거든. 그래, 주식은 만기 없습니다. 매도 가능 증권, 주식, 사채 다 되죠. 여기서 보면은 사채는 다 되는 거죠. 주식은 단기 매매 증권과 매도 가능 증권만 선택이 가능하다. 자, 채무증권은 사채는 이거죠. 사채는 취득한 후 만기 보유증권, 단기 매매증권, 매도 가능 증권 중 하나로 분류한다. 맞죠? 세 개 중 하나 분류하면 된다. 자, 만기 보유증권으로 분류되지 아니한 채무증권은 사채죠. 매도 가능 증권으로 만기가 아니면 이거죠. 매도가 아니고 단기 매매 증권과 매도 가능 증권 중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2번이 틀렸네요. 두 가지죠. 단기와 매도. 자, 우리 매도 가능 증권은 장기죠. 장기, 만기, 단기가 됩니다. 3, 4. 매도 가능 증권에 대한 미실현 보유 손익과 단기 매매 증권에 대한 미실현 보유 손익. 미실현 보유 손익은 단기 매매 증권 평가이익, 단기 매매 증권 평가 손실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외무는 정말 똑같죠. 똑같습니다. 네, 매도 가능 증권 평가이익, 단기 매매 증권 평가이익, 평가 손실도 마찬가지. 그러나 단기 매매 증권의 평가이익은 영업 외 수익에 해당이 되고요. 영업의 손익이죠. 여기는 기타 포괄 자본에 해당이 됩니다. 그죠? 4번 맞죠? 매도 가능 증권에 대한 평가이익은 기타 포괄에 해당이 되고
단기 매매 정가에 관련된 평가이익, 평가손실은 단기 손익, 비용과 수익, 정확하게 하면 영업의 비용, 영업의 수익으로 처리하게 된다. 2번 답은 2번. 3번 문제. 자, 충당부채, 우발부채, 우발자산이 잘 안 나왔던 애들이죠. 충당부채는 나왔었습니다. 충당부채. 충당부채는 우리가 퇴직급여 충당부채 떠올리면 되죠. 퇴직급여 충당부채는 직원이 1년 이상 근무하면 무조건 퇴직금을 지급해야 되죠. 충당부채는 유출 가능성이 매우 높죠. 그죠? 당연히 유출해야 되는 겁니다. 자, 충당부채는 신뢰성 있게 회계에서 신뢰성 있게 측정한다, 추정한다, 당연한 말입니다. 이런 손대면 안 됩니다. 그다음 우발부채, 우발이라는 것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충당부채는 결정이 난 겁니다. 우발부채는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 부채로 인식하지 않으나 우발자산은 자산으로 인식한다. 3번 답은 1번이 틀렸습니다. 자, 우발자산이든 우발부채든 될 수 있는 대로 뭐다? 주식으로 기재를 해줘야 됩니다. 자산부채 잡지 말고 주식으로 기재를 해야 합니다. 우발자산 같은 경우에는 자본이 유입될 가능성이 있다. 우발부채는 유출될 가능성이 있을 때면 주식에다가 기재를 합니다. 됐죠? 그 가능성이 있을 때. 자, 이번에 우발부채는 자원 유출 가능성이 매우 낮지 아니한다. 높다는 거죠. 자원의 유출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있으면 주식으로 아까 기재하라 했죠. 유출 가능성이 있을 시 주식으로 기재한다. 2번 맞죠? 그러니까 1번이 틀렸습니다. 자, 그 다음 이 부분이 틀렸습니다. 4번에 자본거래 관련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기 주식은 자본조정으로 회계 처리하죠. 자기 주식은 자본조정입니다. 그 다음에 자기 주식을 처분하는 경우 처분금액이 장부금액보다 크다면 처분금액이 장부금액보다 크다, 원가보다 크다면 처분이익이죠. 처분이익으로 회계 처리하죠. 자본조정이 아니죠. 자본잉여금입니다. 자본잉여금 틀렸습니다. 처분금액이 장부금액보다 작다면 처분금액이 장부보다 작다면 그죠? 작다면 이래 되겠죠. 대변에 자기 주식 10,000원 7,000원에 처분합니다. 현금 받았다 치고 그러면 자기 주식 처분 손실 나오겠죠? 3,000원. 그런데 하고 처분 손실로 잡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처분이익이 있을 경우 는 처분이익을 자기 주식 처분이익을 정리하고 2,000원 정리하고 그래도 모자라면 처분 손실로 잡아준다. 자기 주식 처분이익 범위 내에서 상계하고 그래도 남으면 모자라면 자본조정에 처분 손실로 회계 처리한다. 처분 손실은 자본조정입니다. 처분이익은 자본잉여금. 그죠? 자본잉여금하고 자본잉여금 종류들 반대되는 애들은 자본조정이죠. 회계 처리한다. 맞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4번. 자기 주식 처분 손실, 상각되지 않는 자기 주식 처분 손실은 나중에 처분이익과 상계한다. 예, 맞습니다. 마찬가지 처분 손실 발생했을 때 처분이익이 있으면 처분이익 상계하고 나머지 처분 손실.
처분 손실도 마찬가지. 이것도 나중에 처분이익이 발생하면 상계하고 처분이익 잡아줍니다. 자, 5번 문제. 현금 및 현금성 자산 통합 계정이죠. 자, 현금, 예금, 현금성 자산으로 통합 계정이 되는 겁니다. 현금, 예금, 현금성 자산. 자, 여기서 현금성 자산은 무조건 만기 3개월 이내 뭐뭐뭐 이리 돼야 됩니다. 여기서 포인트는 만기 3개월 이내다. 그 다음에 예금은 당좌예금, 보통예금이죠. 정기예금, 정기적금 안 됩니다. 됐습니다. 취득 당시 만기 1년, 만기가 1년? 양도성 예금등서는 아닙니다. 네, 틀린 것은 1번. 지폐 동전, 예, 현금 및 현금선서, 현금이죠. 통화입니다, 통화. 이런 애들을 통화라고 그러죠. 우표가 수입인지는 아니죠. 예, 우표 수입인지 아닌 애들 볼 수 없다. 얘 말고도 또 뭐 있죠? 우표 수입인지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거, 차용증, 선일자 수표 이런 것들입니다. 그 다음에 대충 요 정도. 선일자 수표는 외모는 수표, 속성은 음입니다. 얘는 음입니다. 얘는 음입니다. 현금 아닙니다. 맞고요. 가불은 단기 대여금으로 처리하고 예, 아니다. 예, 맞죠. 5번 답은 2번이 틀렸다. 6번 문제. 원가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우리가 여기에 직접 재료비, 그 다음에 간접 재료비, 직접 노무비, 간접 노무비, 그 다음에 직접 제조 경비, 간접 제조 경비. 요 중에서 우리가 얘들을 직접 원가라고 부르죠. 직접 원가. 얘들을 제조 간접비. 그런데 요 직접 원가를 다른 말로 기초 원가, 기본 원가, 기초 원가, 기본 원가. 그 다음에 직접 재료비를 제외한 나머지 요 5가지를 가공비라고 부른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직접 재료비는 기초 원가에 포함되지만 직접 재료비는 기초 원가에 포함이 되죠. 가공비는 포함하지 않는다. 맞죠? 가공비는 아니죠. 직접 재료비는 가공비 아닙니다. 예. 직접 재료비를 제외한 모든 것을 가공비라고 그러기 때문에 맞고요. 직접 노무비는 기초 원가와 가공비 모두에 해당한다. 직접 노무비는 직접 원가에도 해당되고 가공비에도 해당이 되죠. 맞는 말이고요. 그 다음에 기회원가, 기회비용은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A와 B가 있는데 A와 B가 있다. 자, A를 선택을 했습니다. 그럼 얘가 기회원가입니다. 기회원가, 기회비용. 얘가 A와 B가 있는데 B를 선택했다. 그럼 얘가 기회원가가 됩니다. 그렇죠? 기회원가는 대안을 선택하지 않았을 경우 포기한 대안 중, 그죠? 예, 포기한 것 중, 예, 포기한 거. 포기한 것 중 최소 금액과 최대 금액. 그렇죠? 최소와 최대 금액. 많이 틀렸죠? 3번 틀렸네요. 제일 큰 금액과 제일 적은 금액을 우리는 기회원가, 기회비용이다. 4번에 제조활동과 관련이 없는
그것을 비제조원가로 한다. 예, 우리는 일명 800번대로 하죠. 예, 맞는 말입니다. 7번. 제공품, 제품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우리가 제공품 계정 보면은 제공품이 바로 딱 튀어나와야 됩니다. 차변의 기초제공품, 대변의 기말제공품, 여기 직접 재료비, 직접 재료비, 그다음에 직접 농업비, 제조 간접비, 대변의 제품이죠. 근데 이 제품이 바로 뭐죠? 단기 제품 제조원가죠. 자, 그 다음에 제품은 여기 기초 제품, 여기 기말 제품, 얘가 일로 오죠. 제공품, 단기 제품 제조원가, 여기에 매출원가가 되는 겁니다. 자, 여기서 보면은 단기 제품 제조원가는 제공품 계정 대변에 기입한다. 맞죠? 제공품 대변에 기록합니다. 매출원가는 제품 대변에 기입한다. 맞죠? 매출원가는 제품 대변에 기록한다. 자, 4번에 직접 재료비, 직접 농업비, 제조원비 얘죠. 얘를 뭐? 총제조원가, 예, 총제조원가, 총제조비용, 총 들어가죠. 예, 얘들을 말한다. 3번인데 손익계산서가 아니고 재무상태표에 반영이 된다. 기말제공품 또 있죠. 기말제공품, 기말재료, 그 다음에 기말제품 전부 다 재무상태표에 반영이 됩니다. 왜? 쟤들은 재고자산이죠. 재고자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 이런 문제는 참 빡빡한 문제입니다. 직접 배부품입니다. 그래도 제일 쉬운 게 나왔습니다. 배부하고자 한다. 배분 후 절단 부분의 총원가, 절단 부분 여기 있죠. 절단 부분의 총원가 얼마인가? 자, 제조 간접비를 일단은 여기 이렇게 딱 배분을 했습니다. 배분을 했는데 여기가 제조 부분이죠. 부분에서 여기가 제조 부분에 조립에 60, 절단에 50, 요게 그다음에 보조에 이렇게 배부했죠. 보기 좋게 다시 정리를 해봤습니다. 여기 이제 합계가 제조 간접비. 얘들을 직접 배부이기 때문에 수선을 여기 전력을 여기만 배부하면 됩니다. 그 합계 내에서 이게 얼마인가. 자, 그럼 배부 기준이 어디 있냐면은 여기 있죠. 요 배부 기준. 요 배부 기준에 의해서 배부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럼 먼저 자, 그럼 먼저 배부를 하는데 먼저 수순 부분이죠. 예, 수순 부분이 얼마? 40만 원이죠. 수순 부분 40만 원. 요 40만 원을 5대 5로 조립 절단 5대 5로 배분합니다. 5대 5. 5대 5로 하면 합이 10이죠. 10분의 5 얼마? 20만 원. 여기 20, 여기 20 이렇게 배분하죠. 그 다음에 절단은 금액이 얼마? 절단이란 아니고 전력이죠. 예. 전력 얼마? 전력 20만 원이죠. 예, 전력 20만 원을 이거는 이거 잘못했네. 전력이 5대 5네. 다시 새로 이거 잘못됐습니다. 수순이 5대 5가 아니고 전력이 5대 5입니다. 전력이 5대 5.
다시 전력이 5대 5니까 전력이 10분의 5 얼마? 10만 원. 10만 원. 10만 원. 수수는 40만 원인데 5대 5가 아니고 이거 6대 2죠. 6대 2니까 뭐죠? 6대니까 8분의 6, 8분의 2, 8분의 6, 8분의 6, 8분의 6이면 30만 원, 여기 30, 여기 얼마? 10만 원. 이렇게 배분되는 거죠. 자, 그래가지고 합계를 내면 60, 90, 70. 답이 있나요? 2번. 자, 괜히 헷갈리네요. 자, 그러니까 다시 보면은 수수는 6대 2로 나누죠. 수는 40만 원을 6대 2로 이렇게 나누면 됩니다. 수선 전력은 얼마? 20만 원인데 여기를 전력은 5대 5로 이렇게 나누면 되죠. 그죠? 8이죠? 8분의 6, 8분의 2, 10입니다. 10분의 5, 10분의 5 해서 이렇게 나누어서 합계. 됐습니다. 그 다음에 9번. 개별원가 계산에 대한 설명이 아닌 것은 개별원가. 개별원가는 기말 평가하지 않습니다. 종합원가 계산만 평가하고, 개별원가 계산은 직접비, 간접비를 구분을 해서 제조, 간접비 배부가 중요하죠. 종합원가 계산은 직접 재료비와 가공비로 구분하죠. 직접 재료비와 가공비로 구분을 해서 완성품 환산량을 계산하죠. 완성품 환산량 계산하는 게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소량 주문 생사 맞죠? 맞는 말이고요. 공정별로 이거는 뭐예요? 이건 종합원가 계산 겁니다. 종합원가 계산입니다. 됐죠? 답은 4번. 10번 문제 공손이네요. 비정상 공손은 몇 개인가? 항상 나오던 문제입니다. 자, 이거 수량에서 자, 기초 수량이 몇 개? 200개가 되고요. 착수가 여기 와야 되죠. 착수 수량이 600개가 되고 합이 800개. 자, 완성이 650개. 자, 기말이 50개입니다. 그러면은 여기가 모자라죠. 여기가 100개가 모자라네. 얘가 바로 공손 분량이죠. 분량. 이 공손에는 정상 공손과 비정상 공손으로 나누는데 요거 몇 개라고 물어본 거죠. 그러면 정상이 뭐냐? 완성품의 10%다. 완성 650이죠. 650의 10% 65개. 그죠? 그럼 이거 몇 개냐? 100개가 되려면 35개. 답은 35개. 4번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부가가치세 문제 들어갑니다. 자, 다음은 부가세법상 사업자 단위 과세사업자입니다. 사업자 단위 과세사업자 중 틀린 것은 자, 요는 사업장이 둘 이상 있는 경우 이렇게 신청을 하면 주된 사업장에서 모든 걸 다 하죠. 주된 사업장이 있어요. 주된 사업장은 본점이나 그죠? 본점 혹은 주사무소. 지점은 안 됩니다. 무조건 본점만 됩니다. 본점이 주사무소가 됩니다. 주된 사업장이 됩니다. 주된 사업장은 법인의 본점 또는 개인의 주사무소를 한다. 맞죠?
다만 법인의 경우에는 지점을 주된 할 수 있다 못 한다니까. 본점만 한다니까. 2번입니다. 한 개의 사업자 등록번호 부여하고요. 사업장 단위로 등록한 사업자가 사업자 단위 과세사업자로 변경하려면 사업자 단위 과세사업자로 적용받으려는 과세계는 한 20일 전까지 신청해야 한다. 12번 문제. 영세와 면세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자, 대화의 공급이 수출에 해당하면 면세를 적용한다. 무슨 말이야? 말도 안 되죠. 영세죠. 영세. 그죠? 1번. 면세 사업자는 납부 의무 없습니다. 부가세법상의 사업자가 아니다. 라고 하죠. 간이도 영세를 적용받을 수 있고요. 토지의 매매는 토지의 매매는 면세죠. 맞죠? 근데 토지의 임대는 과세가 됩니다. 됐죠? 주택은 면세죠. 상가는 과세가 됩니다. 13번 문제. 자, 수정 세금 계산서. 틀린 것은 자, 계약의 해제로 재화나 용역이 공급되지 아니한 경우 계약 해제돼 버리네. 취소돼 버렸죠. 아니한 경우 계약이 해제된 때에 그 작성일을 계약 해제일로 적고 그 작성되던 때 해약해둔 때 그죠? 계약이 해제되던 때 그걸 작성일자로 그죠? 작성일을 적고 비구라는 맨 처음에 있죠. 맨 처음에 작성일, 처음 작성일을 덧붙여 적은 후 부기 표시, 표시, 부기, 부표시하면 되죠. 부의 표시를 발급한다. 맞고요. 3번도 마찬가지죠. 환입되는 때, 환입 반품이죠. 반품. 하다가 안 하는 경우, 해제되던 때 작성일을, 이것도 처음 세금 계산서를 작성한 날을 작성일로 적고, 아니죠. 이거 틀렸죠. 답 3번인데. 환입했으면 환입한 날. 그렇죠? 환입된 날. 그렇죠? 맨 처음 작성일이 아닙니다. 환입된 날에 작성일로 적고 비굴 안에 옛날에 처음 거 이건 처음 거 적고 마이너스 표시하면 됩니다. 답이 2번이네요. 2번은 면세 등 발급 대상이 아닌 거래 등에 대하여 발급 잘못한 거죠. 이거는 처음부터 잘못한 거예요. 1번, 3번은 처음부터 잘못한 게 아니고 2번은 처음부터 잘못했으면 처음에 발급한 세금 계산서의 내용대로 한다. 이거는 착오로 이중했죠. 처음부터 잘못했죠. 2번하고 4번은 처음부터 잘못했어. 그거는 처음에 발급한 내용대로. 처음에 발급한 내용대로. 1번, 4번은 처음부터 잘못한 게 아니죠. 해제했다가 어떤 사정에 의해서 안 하기로 했고 매출했다가 어떤 사정에 의해서 환입됐죠. 그죠? 그러면 날짜는 원래대로 하고 현재 해제되는 날 이거는 환입되는 날 2번이 3번이 틀렸죠. 그래서 틀린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비굴 안에 처음 거 적고 정리 잘하세요. 14번 문제. 자, 소득세법상 납세 의무자에 대해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외국을 항해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 승무원의 경우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 거주하는 장소 또는 승무원이 근무 유예 기간 중 통상 체제하는 장소가 국내에 있는 때는 주소는 국내에 있는 것으로 본다. 뭐 읽어보면 되고요. 국내 거주를 둔 기간은 입국한 날부터 다음 날까지 며칠? 183일 하면은 거주자가 되는 겁니다. 자, 요거 아니면 비거주자가 됩니다.
영국 시민권 뭐 영주권 무조건이 아니죠. 무조건이 아니고 요라도 거주자에 해당되면 거주자 아니면 비거주자 무조건이 아닙니다. 시민권자라도 183일 이상 거주하기로 했다. 거주자 아니면 비거주자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15번 문제 마지막 결손금과 6월 결손금에 관한 설명이다. 가장 틀린 것은 자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에 대하여 추계신고로 추중 계산하거나 그죠? 결정했을 경우 국가가 결정한 겁니다. 네? 했을 경우는 2월 결손금을 적용하지 않는다. 그런데 예, 추계해버리면은 추중 계산해버리면은 결손금을 공제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밖에 불가항력, 그죠? 뭐 홍수가 났다, 불이 났다 이런 거죠. 이러한 불가항력에 의해서 장부나 서류가 멸실이 됐을 때 그것 때문에 추계를 한다. 그러면 공제할 수 있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답이 1번이 된다. 맞긴 맞죠? 여기까지 똑같죠? 맞는데 다만이 있다. 그렇죠? 6월 교수금은 사건년기 2배 순서대로 공제하고요. 주거용 건물 임대 외 부동산 임대업에 발생한 결손금은 부동산 임대업에 발생한 결손금은 공제할 수가 없습니다. 자, 부동산 임대업 외에 발생한 사업소득의 2월 결손금은 타 소득에 공제할 수 있습니다. 결손금 및 2월 결손금을 공제할 때 해당 과세기간에 결손금이 발생하고 2월 결손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과세기간의 결손금을 먼저 소득금에 의해서 공제한다. 15번 답은 1번이 틀렸습니다. 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